원자핵, 그 아주 작은 세상 속에 숨겨진 비밀을 뭐랄까 들을 수 있게 해준 발견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발견, 195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핵자기 공명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작고 숨겨진 자성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나침반에서 원자핵까지 이어지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비유인데 원자팽이는 또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원자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 그리고 이걸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그건 바로 원자핵에서 나오는 아주 희미한 자기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세하냐면요. 사실상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힘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1952년 노벨상 연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묘한 현상이 도대체 무슨 흥미로운 점이 있고 또 어떤 쓸모가 있단 말인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희미한 신호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가 원래 자성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짚어봐야 하거든요. 모든 새로운 발견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긴 여정이었죠. 시작은 저 멀리 기원전 2600년 중국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나침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12, 13세기가 되면 바이킹들이 항해에 나침반을 썼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서기 1600년 길버트의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이 나오면서 비로소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0년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가 이 자기력을 숫자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하죠. 정말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자성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철처럼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강자성, 좀 약하게 끌어당기는 상자성, 그리고 아예 밀어내는 반자성. 이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네 번째 카테고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핵자기. 원자핵에서 나오는 힘인데요. 이건 앞에 세 가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약하지만 어쩌면 가장 심오한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핵자기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침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장에 있으니 N극, S극이 딱 정렬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침판 이미지를 잠시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자기장 속에 나침반을 두면 어때요? 바늘이 얌전하게 자기장 방향으로 딱 정렬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자석처럼요. 그런데 원자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렬하는 게 아니라 마치 팽이나 자이로스코프처럼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면서 돌아요. 남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력선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단어 세차운동.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열쇠를 쥔 개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팽이를 돌리면 처음엔 쌩쌩 돌다가 힘이 빠지면서 약간 비틀거리면서 돌잖아요. 축이 이렇게 원뿔 모양을 그리면서요. 원자핵이 자기장 속에서 딱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바로 이 특정한 움직임을 포착할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잠깐, 원자핵이 팽이처럼 돈다고? 그럼 모든 원자핵이 똑같이 돌까? 아니면 수소 원자핵, 탄소 원자핵, 종류마다 도는 속도, 즉 주파수가 다르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그 원자핵의 고유한 주파수에 딱 맞는 전파를 쏴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공명입니다. 이 라디오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생각해보세요. 공기 중에는 수많은 방송국 전파가 떠다니지만 우리 라디오는 딱 하나, 내가 맞춘 주파수의 소리만 들려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원자핵에는 물질에 전파를 쏴주는데 그 주파수를 서서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정 원자핵의 세차운동 주파수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 원자핵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하고 신호를 보내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자기 공명 현상이죠. 그리고 이 원자들이 보내는 신호, 즉 주파수가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원자 주파수들은 현대 시계의 그 어떤 정밀한 부품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규칙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시계보다도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한 시계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정밀한 기준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원리는 알았어요. 특정 주파수를 맞추면 원자가 신호를 보낸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멋진 이론을 실험실 책상 위에서 꺼내서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을 분석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로우와 퍼셀이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분석하고 싶은 시료를 그냥 자기장 안에 둡니다.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어요. 둘째, 전파를 쏴주면서 주파수를 쓱 훑어보는 거죠. 셋째, 특정 원자들이 내 주파수다 하면서 공명 신호를 보내오는 걸 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신호를 분석해서 물질을 그 자리에서 어떤 손상도 없이 분석해내는 겁니다. 뭔가를 부수거나 태우지 않고도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비파계 분석이라는 혁명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 그 자리에서 분석한다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는 뭔가의 성분을 알려면 그걸 부수거나 태우거나 화학약품에 녹여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둔 채로 흐르는 물의 성분을 실시간으로, 심지어는 우리 사람 몸속을 다치게 하지 않고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가 바로 이 기술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두 명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펠릭스 블로우와 에드워드 퍼셀입니다. 이분들이 각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에드워드 퍼셀 교수입니다. 이분은 원래 전자공학 전문가였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 기술 개발에 참여했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기술을 파괴가 아닌 발견을 위해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든 셈이죠. 이 기술로 결정이나 액체 속을 들여다보는 핵공명 흡수법을 개발했고요. 심지어 이걸로 저 멀리 우주에서 오는 수소 원자의 신호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페니스 블로우 교수입니다. 이분은 퍼셀 교수와는 좀 다르게 원래는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금속에 대한 이론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런데 중성자의 자기적 성질을 한번 정밀하게 측정해보자는 실험적인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구를 하다가 원자에게 신호를 더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핵유도법이라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해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궁금증을 풀려다가 훨씬 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거죠. 결국 이 발견 덕분에 인류는 원자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의학, 화학, 재료과학,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우주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있지 않을까요?